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월드노트를 시작합니다. 최근 이란의 이스파한 인근에서 벌어진 미군 무장통제사 구출 작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묘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조종사 구출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탈취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은 가끔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어 그 너머의 진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우선 작전에 투입된 155대라는 압도적인 항공기 숫자입니다. 고작 대령급 무장통제사 한 명을 구하는데 무려 155대나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죠. 하지만 여러분, 군사학은 감정이 아닌 수학이며 핵물리학은 상상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오늘 제이슨의 월드노트는 이 음모론이 왜 물리적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가능한 소설인지 심층 분석으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155대라는 숫자가 우라늄 탈취의 증거가 아니라 성공적인 조종사 구출의 필연적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첫 번째 오류는 미군의 전투 탐색 구조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군에게 조종사 한 명의 가치는 단순히 인적 자원 한 명 그 이상입니다.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Leave no man behind 또는 no man left behind. 이 약속은 미군 전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2년 베트남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로저 로코데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군 전투비행대 소속 F-4 팬톰 전투기의 무기 통제사였습니다. 그가 탄 전투기는 1972년 5월 북베트남 적진의 한복판인 하노이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로저 로코데이는 23일간 생존하며 사상 최장기간 회피 및 구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미 공군은 무려 119대의 각종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북베트남의 방공망이 가장 촘촘한 지역이었기에 단순히 헬기만 보냈다가는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미국은 북베트남이 조종사 한 명 구출하려고 미군이 전쟁을 새로 시작하려 한다고 느낄 정도의 압도적 무력 시위 끝에 성공적으로 무장 통제사를 구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북베트남의 방공망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S-300과 S-400이 깔린 이란의 심장부 이스파한으로 들어가는 작전에서 항공기 155대를 투입한 것은 오히려 교리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155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구조 헬기를 호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항공 자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자전 자산입니다. 전자전기 그라울러가 이란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명을 수행합니다. 둘째,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F-35와 F-16CJ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 조준 레이더가 켜지는 순간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 이란의 F-14나 미그기가 이륙조차 못하도록 F-22와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상공에서 원형 초계를 돕니다. 그리고 이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에는 움직이는 주유소인 KC-46과 KC-135 수십 대가 층층이 대기해야 합니다. 미군은 헬기 한 대를 구출 지점에 넣기 위해 주변 50km 상공을 철의 장막으로 덮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자전기, 방공망 제압기, 제공 전투기, 저공 공격기가 층층이 겹쳐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 한 층이라도 빌 경우 헬기는 적의 미사일에 격추됩니다. 그리고 155대가 동시에 한 지점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구출 지점을 옹호하기 위해 교대조가 편성됩니다.
기지에 남아있는 대기 전력, 급유 중인 전력, 상공을 지키는 전력을 합치면 100대에서 150대라는 숫자는 적대 국가의 심장부 작전에서 결코 과한 숫자가 아닙니다. 155대는 우라늄 탈출을 위한 병력이 아니라 조종사를 실은 헬기가 단 1초라도 적의 조준선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철갑 보호막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반박입니다. 바로 물리 법칙입니다. 60% 농축 우라늄 440kg. 과연 이것을 은밀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이번 작전에 동원된 1.6톤급 소형 헬기 3대가 4톤이 넘는 쇳덩이를 나눠 싣고 스텔스 비행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만약 미군이 이란의 핵심 시설에서 440kg의 우라늄을 탈취하려 했다면 155대의 항공기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 전체와 4단급 병력이 움직이는 전면전 수준의 징후가 포착되었어야 합니다. 우라늄 시설 점령과 실물 운반은 조종사 한 명을 낚아채우는 구출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물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보석이나 마약처럼 가방에 담아올 수 없습니다. 농축 우라늄의 이송은 농축도가 높아질수록 기술적, 보안적, 행정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단순히 저농축 우라늄보다 더 위험하다는 수준을 넘어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통제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농축 우라늄 이송은 단순한 물류 작업이 아니라 핵 안보의 영역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아주 작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이라도 분실된다면 국제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농축도가 60%에 달하는 우라늄은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조금만 잘못 뭉쳐도 임계 사고가 발생하여 강렬한 푸른 섬광과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며 현장 대원들을 즉사시킵니다. 그래서 방사능 자폐는 물론이고 우라늄끼리 뭉쳐 핵분열이 일어나는 임계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특수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미 에너지부가 사용하는 ES3100 용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기의 내벽은 보르본드4라는 특수 소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르본드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성능 중성자 차폐용 세라믹 소재입니다. 보르본드4는 4% 풍소 탄화물을 배합하여 만든 차세대 중성자 차폐 소재입니다. 풍소는 중성자를 잡아먹는 성질이 있어 연쇄 반응을 억제하고 화재 시 내부 온도를 보호합니다. 이 용기 하나의 무게는 146kg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우라늄은 임계 안전치를 고려했을 때 겨우 35kg 내외입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440kg의 농축 우라늄을 옮기려면 반드시 특수 제작된 차폐용기인 이 ES3100 용기가 최소 15개가 필요합니다. 전체 화물의 총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용기 한 개의 무게는 146kg,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임계치 농축 우라늄은 30kg, 총 15개가 필요하면 2640kg입니다. 여기에 지상 고정장치와 운반용 팔레트를 합치면 실제 무게는 3 내지 4톤에 육박합니다. 우라늄은 쇼핑백에 담아올 수 없습니다. 이 용기들을 현장에서 밀봉하고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헬기에 싣는 공정은 최소 몇 시간에서 반나절이 걸립니다. 소형 헬기 몇 대와 특수요원 몇 명이 불과 몇십 분 만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440kg의 우라늄과 그 차폐용기들의 무게는 4톤에 육박합니다. 이는 대규모 수송 헬기 부대가 정지 비행을 하며 물자를 끌어올려야 하는 대규모 물류작전이지 은밀한 침투작전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군이 이란에서 우라늄 440kg을 훔쳐왔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서 한복판에 들어가 금고를 통째로
쇼핑백에 담아 5분 만에 걸어놨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륙 산악지대에 고립된 무장 통제사 구출작전 현장에서 목격된 기체는 MH6 리틀 버드였습니다. 이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입니다. 무장한대 온 2명만 타도 엔진이 헐떡이는 기체에 어떻게 4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라늄 탈취가 목적이었다면 이스파한 한복판에는 MH-47G 진우크 수송 헬기 대부대가 착륙하여 수십 분 동안 크레인 작업을 벌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령 미군이 초능력을 써서 그 무거운 용기들을 헬기에 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란의 지하 핵시설 깊숙이 접근해서 우라늄을 탈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 100m 안반을 뚫고 물건을 들고 나온다. 핵시설은 단순히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이스파한이나 포르도 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핵심 농축 우라늄은 산맥 아래 수십 미터에서 100여 미터 깊이의 지하 벙커에 보관됩니다. 이란은 핵심 농축 우라늄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지하 요새에 분산 은닉합니다. 정확히 어느 방 어느 층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터널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데 이곳에서 400kg이 넘는 우라늄과 수톤의 자폐용기를 들고 지상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구역은 수톤 무게의 강철 차단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뚫고 들어가는 데만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 이란군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에 들어가서 쇼핑하듯 물건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핵물질은 소리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신호를 보냅니다. 핵시설 내외에는 아주 미세한 방사선 수치 변화도 감지하는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우라늄 캐스크를 이동시키기 위해 보관하면서 꺼내는 순간 시설 전체의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조종사 구출은 신호기를 통해 위치가 확인된 상태에서 낚아채기만 하면 되지만 우라늄 탈취는 침투, 시설 장악, 우라늄 탐지, 포장, 인양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시간을 끄는 작전은 자살 행위입니다. 조종사 구출은 5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우라늄 탈출은 최소 6시간 이상의 완전한 점령이 필요합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 6시간 동안 물건을 포장하고 나오는 특수작전, 그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핵 지문입니다. 우라늄은 생산지와 농축 공정에 따라 고유의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훔쳐온다 해도 전 세계가 이 우라늄이 이란산이라는 것을 즉각 알게 됩니다. 국제사회 리더인 미국이 감히 추적이 가능한 작물을 훔치기 위해 전면전의 리스크를 감수한다. 이는 국가 전략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음모론자들의 마지막 보루는 급유기 숫자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실은 대형 수송기가 기름을 많이 써서 급유기가 많이 필요했던 거다. 하지만 군사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F-35A 스텔스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외부 연료 탱크를 달 수 없습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다는 순간 스텔스 성능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0시간 이상 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가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155대의 항공기 중 전투기가 40대라면 이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급유기는 최소 20 내지 30대에 달합니다. 이는 무거운 우라늄 때문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이란 영공의 제공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군의 철저한 보안망 때문이었습니다.
급유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출 작전의 호의가 완벽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자극적인 음모론은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줍니다.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나만 안다는 쾌락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수는 TV에 나와서까지 음모론을 화려하고 멋있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쾌락의 뒤에는 왜곡된 진실과 오해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리적 수치, 역사적 전례, 그리고 핵물리학의 법칙은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음모론의 핵심은 조종사 구출이라는 팩트 위에 핵 탈출하는 소설을 덮어씌운 것입니다. 155대의 항공기는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조종사를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과학적 계산의 결과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작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팩트는 언제나 자극적인 음모론보다 더 차갑고 정교합니다. No man left behind. 미군은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4월 13일 제이슨의 월드노트를 마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의 진실을 팩트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